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생물 부분 마지막 부분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오는 어떤 환경적인 자극이 있다. 뭐 온도가 바뀐다거나 내지는 뭐 빛이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환경 자극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하고 호르몬 두 가지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신경계가 존재하지는 않죠. 그렇죠? 대신에 동물에서 존재했었던 호르몬과 같은 화학 물질을 이용을 해서 외부 환경 또는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포식자가 이제 중요한 적응의 원인이 될 텐데요. 이런 환경들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조절을 어떻게 조절을 하게 되는지 이 단원 39장에서 진행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식물체 내부에서 신호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왜 수학할 때도 왜 문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숫자일 땐 별로 안 어려운데 문자들로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캠벨 교재 이 식물체 내부에서 신호 전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 현상을 조금 수월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흔히 보시는 재료를 이용을 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집에 이렇게 감자 같은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간식으로 먹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감자 막 이만큼 한 박스를 샀다. 근데 이제 놔두고서 두고두고 먹다 보면 마지막에 한두 개 남았을 때 막 잊어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금 시간 지나가면 감자는 우리가 이제 먹는 부분이 덩이줄기, 줄기 부분이기 때문에 줄기에 식물이 이제 양분을 저장한 부분을 여러분이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그 줄기 부분에서 보통 이제 어머님들 말씀하실 때 어머 여기 싹 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감자의 움푹 패인 부분에서 뭐가 이렇게 돋아나오게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줄기가 될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막 그렇게 이제 줄기가 나오기 시작한 사실은 이제 감자에서요 이렇게 줄기가 나오는 걸 막고 싶으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빛이 있는 곳에 놔두면 줄기가 나오는 걸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연 상태랑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하면 감자가 빛이 있다라고 하면은 땅 위에 있는 환경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을 해서 땅 위에 있는 상태에서 줄기 덩그러니 있다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발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빛이 주어지게 되면 이 반응이 안 나오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어두운 곳에 있다라고 하면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아, 나 지금 땅 속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나의 식물체 하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감자 조금 오래돼 보이고 쪼글쪼글해지는 이유는 이 부분이 나오는 동안에 어느 정도 영양분을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공간에 있던 감자고 이 감자로부터 왜 눈으로부터 싹이 돋았을 때 이 싹 부분을 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될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식물은 땅 위쪽에 있는 줄기나 잎 부분은 분명히 초록색을 띠고 있는 거고 뿌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흰색을 띨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뿌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두껍고 그쵸? 짧고 짤뚱하고 두껍고 얘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 그쵸? 그래서 이 감자를 어두운 곳에 놔뒀을 때 벌어지는 요 전체적인 현상을 우리는 황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감자로부터 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굉장히 색깔이 하얗고 대신에 두껍고 짧은 줄기가 먼저 돋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나 지금 땅 속에 있으니까 일단 땅을 뚫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땅을 뚫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돋아나온 부분의 줄기를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뻗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식물이 빛이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면 빛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줄기 부분이 단단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두껍게 발달을 하는 반면에 우리가 왜 식물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잎은 솔직히 여기 있어봤자 소용이 없죠. 그렇죠? 잎이라고 하는 경우는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할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인 건데 잎이 일단 돋아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빛이 없기 때문에 잎에 있는 광합성 작용이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에 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잎에서는 증산작용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 증산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이 수분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그런 요인이 안 생겨요. 그러면 식물체 내
내부에서 수분이 부족할 일이 거의 없죠. 그렇게 되면 식물체 내부에 수분이 부족할 때 수분을 흡수해주는 부분이 뿌리인데 뿌리가 발달될 필요성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줄기 부분만 두껍게 나오게 되고 잎이라거나 뿌리 부분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빛이 주어지게 되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식물의 입장에서 나 이제 땅 밖으로 뚫고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먹고 살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잎을 발달시켜야 되겠네. 그럼 이제 잎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소들이 있기 때문에 초록색을 띠는 잎들이 발달을 하게 되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잎이 발달을 하게 되면 잎에서 이루어지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빼앗기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잔뿌리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 사진으로부터 오른쪽 사진으로 오는 과정에서 황화 현상이 나타났던 상황이 빛이 있는 상황으로 전환이 된 거죠. 이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탈황화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엽록소들이 잡히면서 전체적으로 식물이 초록색이 되는 과정이야 라고 해서 녹화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기한 건 이거죠. 자, 우리 감자라고 하면 우리 맨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별거 없어 보이는데 뭐 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처럼 신경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어떻게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라는 과정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대략적인 흐름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 사실은요. 약간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거 한 2번 정도 여러분들 보셨어요. 제일 처음 보셨을 때는 아마 맨 앞부분에 우리 세포 쪽 공부할 때 세포 신호 전달 그거 할 때 9장에서 세포들의 이제 수용체가 있고 외부로부터 화학 신호가 왔을 때 내부로 전달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9장에서 한번 보셨고요. 또 한 번은 동물 생리 쪽에서 호르몬 파트 할 때 이 비슷한 그림 한번 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식물도 마찬가지 앞에 보셨던 그 탈황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적인 기차 크게 3단계를 거쳐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크게 3단계를 거쳐가는 것은 동물에서 나타나는 그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 인자가 있을 거고요.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 인자가 아마 빛이 역할을 하게 됐을 건데요. 자, 외부로부터 신호 인자가 왔을 때 이 인자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뭐 막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세포질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신호를 인식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인지된 신호가 이제 세포 내부적으로 전달이 될 때 우리 중요하게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동물 때도 그랬었고 또 세포 신호 할 때도 그랬었고 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과정이 그냥 전달이 아니고 2차 신호 전달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 신호들이 증폭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탈황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왕창 많이 들어와야 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조금만 빛이 있더라도 달빛 정도 빛이 있더라도 가능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신호가 그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증폭 과정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에서 신호가 전달되게 되면 그 전달된 신호에 의해서 세포 내부에서 반응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요. 이거 예전에 신호 전달할 때도 했던 건데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원래 존재하고 있던 그 단백질의 활성도를 변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죠. 보통 우리 인산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있는 단백질이 원래는 불활성화 상태였던 건데 얘를 인산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활성도를 변화시켜가지고 내부적인 작용의 변화를 만든다라거나 또는 이게 이제 핵 속으로 들어가서 벌어진다라고 하면 특정한 DNA의 전사를 뭐 촉진시킨다라거나 내지는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게 한다든지 혹은 열심히 만든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반응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럼 요거는 사실은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물질이 있었을 때 세포 내부에서 이 신호가 전달되는 대략적인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앞에서 보셨던 그 탈황화 작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를 시켜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탈황화 작용에서 신호인자에 해당하는 건 빛이 될 거고요. 식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빛에 대한 수용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앞에 감자에서 사용되었던 광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굉장히 흔하게 언급되는 광수용체가 사용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적색광을 인지하는 수용체고요. 식물체 내부에는 적색광을 인지하는 수용체도 있고 청색광을 인지하는 수용체도 있고 주로 이제 흡수하는 빛
기파장에 따라서 수용체를 조금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근데 피토크롬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흔한 수용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피토크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세포막이 아니고 세포질에 존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세포질에 수용체가 존재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2차 신호 전달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식물체 내부에서 빛을 인식하는 것이 광수용체에 의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냈던 방법 중에서 교재에 보시면 나오는 돌연변인데요. 아우레아 돌연변이라고 해서 이 돌연변이를 토마토 식물에 발현을 시켜가지고 이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토크롬이 형성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유발을 시켜서 피토크롬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토마토를 길러가지고 황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피토크롬의 역할을 확인했던 실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 과정 보면 아우레아 돌연변이에서는 피토크롬이 없다 보니까 뭔가 빛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돌아갔을 때 녹화되는 현상이 조금 약하게 나타나게 됐었고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이 아우레아 돌연변이 내부에 일부러 피토크롬을 주입을 시켰을 때 다시 녹화 현상이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서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인지해가지고 이 황화 현상을 이탈되도록 하는 걸 도와주는 인자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했던 실험이 사실은 이루어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수용체에서 빛을 인지를 하게 되면 식물체 내부에 사용하는 2차 전달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칼슘이온 농도 같은 경우에는 동물도 많이 썼던 거. 실제로 요 반응 같은 경우에 이제 피토크롬의 작용에 의해서 칼슘이온의 외부로부터 내부로 유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상시에 존재하던 양보다 대략 한 100배 정도 칼슘이온이 더 많이 유입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고농도로 유입된 이 칼슘이온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어떤 인산화 단백질을 인산화를 시킴을 통해서 어떤 작용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전사를 만들도록 하는 신호 인자가 되기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사이클릭 GMP. 여러분들은 아마 2차 전달자로 사이클릭 AMP가 익숙하시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그 DNA를 만드는 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거 전부 다 체내에서 존재할 때 GTP, 뭐 CTP, TTP, ATP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인 거니까 사이클릭 AMP가 있다라고 하면 사이클릭 GMP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우리 몸속에 저런 것들이 있을 때는 GTP 상태로 존재를 할 건데요. 우리 왜 그 사이클릭 AMP를 만들 때에는 아데닐레 사이클레이즈라고 해서 AC라고 하는 효소가 작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GTP 같은 경우에는 구아닐릴 사이클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원래 선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던 GTP가 사이클릭 GMP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물질들이 2차 전달자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대략적인 모식도로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외부로부터 빛 자극이 왔고 이게 이제 신호인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지금 피토크롬 위치에 보시게 되면 세포질 안쪽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피토크롬이 활성화가 되면 구아닐릴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사이클릴 GMP를 만들고요. 또 하는 방향으로는 이제 세포막에 존재하는 칼슘 채널을 열어서 외부로부터 안쪽으로 칼슘이온을 유입시키기 때문에 칼슘이온 농도가 대략 한 100배 정도로 증가할 수 있어. 그리고 요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세포 내부에 있는 원래 있던 단백질들이 인산화가 되더라. 우리 왜 호르몬 때도 봤었고 세포 내부의 신호 전달 때도 봤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단백질들 인산화시키는 효소가 있었을 때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뭐 A가 활성화가 돼서 B를 인산화시켜주게 되면 인산화된 B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또 C를 인산화시키고 인산화가 된 C는 또 D를 인산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인산화 작용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전사 조절 인자로 그 활성화된 단백질이 작동을 해가지고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게 한다라거나 또는 이렇게 핵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예 그냥 세포질에 있던 활성화된 단백질이 특정한 기능을 만들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특수화시켜가지고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단백질의 소수성 정도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인산화를 시킨다라거나 이제는 일부 구조를 바꾼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활성을 변화를 시키게 될 거고요. 또 2차 신호 전달자 칼슘이온이라거나 내지는 사이클릭 GMP에 의해서
인산화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내부에서 이제 반응들을 만들게 될 거. 그래서 요거는 단백질, 원래 있는 단백질의 변형을 주는 방법이고요. 자, DNA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사를 조절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황화작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광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라거나 또는 이제 엽록소를 만들려고 하면 엽록소의 전구체가 되는 엽록소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이온이라거나 탄소하고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구체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줄 효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황화 반응을 이루게 되는 전사들을 조절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식물체 내부에서 작용이 조절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